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의 남승한입니다. 슬기로운 지방보조금 사용법. 평소 우리는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혹시 보조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지방보조금을 슬기롭게 사용하기 위한 필수 상식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공단체,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적 원조를 지방보조금이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된 후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교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 서류로는 교부 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 서약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보조금 전용 카드 사본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로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검토를 거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보조사업자는 계획한 보조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보조금 지출 방법으로는 카드 결제, 제로페이 결제, 계좌 이체 3가지 방법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 후에는 지출 방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챙겨줍니다. 지출 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증빙 서류로는 물품 사진, 현장 사진이 있으며, 다수인에게 물품을 배부할 시 배부처 내역을 장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땐 원천 징수 납부 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꼭 사업비 집행 계획대로 보조금을 지출해주세요. 둘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 시기는 사업계획 변경 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업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넷째, 지방보조금 정산 및 성과평가입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정산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합니다. 이때 정산 서류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해주세요. 정산이 마무리되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성과평가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이 됩니다. 성과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등급이 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청렴한 보조금 문화를 만든다면,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지방보조금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법 총칙의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법인, 다른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보조하기 위한 겁니다. 즉, 우리 교육청들이 하는 사업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육청이 보시기에 이 사업은 참 아름답더라. 보조해 줄게 라고 해주는 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즉 교육청이 직접 행하고 싶으신데 전문성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뭐런 시간적으로 안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탁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을 일선 현장에서는 좀 혼란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차이점은 남이 하는 사업을 돈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보조금. 내가 하고 싶은데 교육청이 하고 싶은데 전문성이 없어, 인력이 없어, 시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그럴 때는 위탁사업.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은 시의회나 도의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하고 또 다른 차별점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23일자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개정이 돼서 24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보조금 사업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그 심의 자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 시기에 시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조금 사업도 이제는 시도의회의 심의사항이다.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이후로 추경 예산이나 또는 25년도 본 예산에 담게 되는 보조금 사업 예산들도 이제 시도의회에 부속 서류로 제출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보시면 민간 보조와 공공단체 보조를 구분하고 있고요.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 자본 보조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민간 보조금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330으로 나가는 일반 시도나 시군구의 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 보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타겟은 민간단체 보조금 32001과 32014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교육청 예산 편성 방침에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전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조금법 총칙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을 구축해서 통지,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법에 되어 있어요. 앞서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보태미 시스템은 교육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 법에서 만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태미 시스템이 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회계 시스템이 아니에요. 관리망이에요. 그래서 간혹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시설인데 평생교육 시설인데 또는 대안학교인데 에듀파인을 쓰는데도 이걸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도 에듀파인 시스템 쓰지만 재정 공시는 알림이에다 올리시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공시 시스템입니다.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한 푼 한 푼 어떻게 나가는지 보게 해주겠다는 시스템이 공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뭐 에듀파인 하는데 또 이 보태미를 또 써야 되느냐, 아니면 또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별도 회계 시스템이 있는데 또 보태미를 또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쓰는 것이 아니고 회계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고금 광고가 뜨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국고금 시스템, 국고보조금 시스템도 이 나라 도움에서 별도로 다 공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 지자체도 일반 지자체 보태미 시스템이 있고 또 교육청 보조금은 또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에서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 지방보조금을 수령받은 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일선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지방보조금법을 보시면 신청과 교부와 수령과 그다음에 벌칙 조항에 보조금 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요. 우리 교육청은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만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이 있고 보조금 단체가 직접적으로 그 보조금을 수령해서 쓴다기보다는 뭐 저소득층 계층, 한부모 계층, 고령자 계층 영세민 등등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조금 받는 단체가 받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와 수령자가 나눠지는데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체육회입니다. 전국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같은 거 발생할 때 그 지역별로 뭐 대전이면 대전체육회, 충남이면 충남체육회, 지역 단위별로 체육회가 다 있죠. 그 체육회에다가 시도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소년체전 대비, 전국체전 대비 하셔가지고 그럼 그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는 90%를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육성 종목 단체들한테 나눠줍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지역별로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뭐 정구협회, 탁구협회 등등등 그 육성 종목 단체들 나눠줘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훈련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이럴 때 체육회는 지방보조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지역별 체육회는. 그다음에 육성 종목 단체 하나하나가 보조금 수령자가 됩니다. 이럴 때 이 보조금 수령자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 체육회가 있습니다. 예, 체육회가 지방보조 사업자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자는 수령자들이 육성 종목 단체들이 제대로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시고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를 다 모아서 시도교육청에 올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사항을 지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수령자가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달리 집행을 했다. 그런 거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1차적인 해수 책임은 누구한테? 예, 사업자인 체육회한테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보태미 시스템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체육회가 돈을 받아서 보조금 수령자인 육성정목 단체까지 돈이 넘어간까지 그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공시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방보조 사업은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예구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에서 보태미 시스템이죠. 지방보조 사업의 관리 및 명칭 부여 기준이라고 해서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별표 1에 다시 2에 있는데 자 저희 17개 시도 교육청도 지방보조금 명칭 사업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시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271개의 기초지자체별로 다 지방보조금 사업이 나가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예규로 지방보조금 그 보태미 시스템에 올리는 지방보조 사업의 명칭, 예, 명칭, 그 관리 기준, 그리고 기관 표기, 종결 단어 표현법 등등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한테는 오늘 50분이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은 하는데 한번 돌아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지방보조 사업을 교육청 보태미에 올리실 때 이런 기준대로 만들었는지 검토하시고 되도록이면 이 기준대로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좀 더 살펴볼게요. 지방보조금법 17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사유 및 교부 대상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오케이.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매칭이 돼서 어떤 지방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면 국가에 정한 보조 사업이니까 이것도 이견이 없으실 거고요. 세 번째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교육청은 상관없습니다만 일반 지자체는 뭐 고향사랑 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금 제도가 있는데 그 기부금 제도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 거라면 이것도 사전에 정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보조금 조례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경우에 한정지어서 지방 보조금 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웬만한 것은 다 4호에 보조금 조례에서 다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그대로 다 담기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32001과 32014로 지방 보조금을 나눠주는데 32001은 민간 경상 보조로 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이 말은 뭐죠? 자산 취득을 할 수 없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살 수 없다. 악기를 살 수 없다. 냉난방기를 살 수 없다. 각종 공사 비용에 쓸 수 없다. 등등등. 자산이 증가해는 쓸 수 없다. 소모품만 쓸 수 있다. 수당료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적 현장에서는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전자칠판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심지어는 춥다고 냉난방기도 사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미인정 금액으로 해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32014 민간 자본 보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본 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재원을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32014로 간다면 자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 취득, 컴퓨터, 냉난방기, 전자칠판, 대형 TV 등등등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 연수만큼 교육청은 그 물건들이 보조금 단체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사항 점검이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죠. 언제까지? 최소한 내용 연수가 닿을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원 보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민간자원 보조를 하실 때는 교부 조건을 부여하실 때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사용 용도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단체 해산할 때는 지방보조금 단체가 임의단체이거나 그럴 때는 해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해산할 경우에는 자산 취득성 물품을 해소할 수 있다. 교부 조건에 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대형 TV를 65인치 TV를 사줬는데 그 65인치 TV가 다른 쪽으로 유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정상 유용이나 행령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이라도 전자칠판, 컴퓨터, 냉난방기 등등등 어떤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셨다면 주기적으로 그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민간 경상 보조로 할 때 자산 취득이 안 된다 하시면 악기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수업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임차를 해야 됩니다. 예. 임차해서 쓰셔야 돼요. 예. 소모품은 당연히 구입할 수 있어요. 종이, 연필 이런 건 다 구입할 수 있는데 보면대 같은 경우, 악보를 놓는 보면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5만 원 이하의 저가 물품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교육청의 물품 조례나 물품 규칙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소모품으로 분류가 가능한 거는 인정하고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인정금액 이상의 물품으로 분류되는 금액이라면 전부 다 임차로 하시도록 유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위탁 불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별표 4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교육부 훈령이고요. 이거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각 시도교육청 연도별 교육비 특별액의 예산 편성 방침에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제 위탁이 못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단체가 우리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뭐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임차료 등등등을 다 빌려서 다 집행하겠다 해서 2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다문화 학부모 연합회에다가 1,900만 원 넘겨주는 거예요. 직접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건 위임이잖아요. 재위탁한 거잖아요. 이거는 재위탁 불가 규정에 의해서 해수치해야 됩니다. 미인정 금액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법의 2조를 보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단체, 다른 개인이 주관하는 수행하는 사업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직접 집행한다고 해서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은 직접 집행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위탁해서 누군 다른 단체한테 줄 거라면 교육청이 그 단체에 직접 줬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재위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조금 단체들이 개중에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놓고 다른 단체에 돈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법 제5조에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보조금 예산을 계상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조금 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이번에는 10억만 편성할까 100억만 편성할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지방보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세요라고 수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받고 싶은 단체에서 예산 편성되기 전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들은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어떤 시설에는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조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사전 수요조사 없이도 신청 없이도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후술하겠지만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 편성 시점에 예산을 보조금 예산을 계상을 신청한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교부에 그 단체가 미리 선정된 건 아닙니다. 예, 수요조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급식 계약을 할 때 그 사전에 시장 조사하지 않습니까? 진주햄과 백설햄을 조사했다고 그래서 입찰할 때 진주햄과 백설햄만 들어올 수 있다면 안 되잖아요. 사조햄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열어놔야 돼요. 예, 이거는 시장 수요 조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성할 때 고려 사항으로는요. 지방 보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만한 보조금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사업은 모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다문화 가정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 한국 적응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청이 지원하기 애매해요. 예, 일반 시군구나 시도청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 자녀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이러면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교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의 개념에 적합한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에 적합한 내용이면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고령층 노인 스포츠 댄스 지원 사업 이게 집행액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문해교육입니까? 이건 평생교육입니까? 물론 평생교육도 될 수는 있겠지만 스포츠 댄스면 일반 스포츠 종목이니까 이건 저쪽 시도나 시군구가 복지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후술하겠지만 여러분 지방보조금 사업을 정산하실 때나 지도감독하시거나 수행점검하실 때는
이 사업이 교육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딱 정답이 없어요. 예.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지자체는 모든 교육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관장을 하니까 그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만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범위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도 고민하셔야 돼요. 자부담이 없으면 상관없죠. 근데 자기 부담금을 제시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산 편성을 신청할 때, 나중에 교부 신청할 때에도.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자기 부담금을 많이 확보할수록 더 주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1억을 제시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억을 납부할 수 있나?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서에 보시면 회원수가 몇 명이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단체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싶으시면 그 예산 신청 내역을 반영해 주시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탈락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단체는요. 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겠다면서 자신은 1,000만 원, 지방보조금 5천만 원 해가지고 6천만 원의 사업을 집행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기 부담금을 그러면 교부 전에 교육청에서 입금한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신 거야. 그냥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앞에 계좌번호만 보시고 잔액을 확인 안 했어요.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지방보조금은 다 썼는데 자기부담금은 하나도 못 썼어요. 근데 자기부담금 입금일이 언제냐? 23년도 12월 26일이라는 거죠. 안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그 얘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남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다 해수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당하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지방보조 사업자가 자기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비용 부담 능력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폭 지방보조금 규모를 줄여야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관련 조례안 지방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결정할 때 신고 포상금 운영평가 이루어졌을 때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할 때 그 밖에 등등등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선사업부서에서가 뒤집으면 안 돼요. 당초에 일선사업부에서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에서 이 사업은 5천만 원까지 갈 거 아니다. 2,500만 원 내리겠다 했을 때 그걸 일선사업부서가 전체적인 사업 경비 봐가지고 5천만 원은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냥 5천만 원 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정한 거는 절대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5명 이내 의원으로 되고요. 민간위원과 그리고 공무원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민간위원회에서 호선돼야 되고 민간위원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예산부서에서 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선사업부서는 그냥 교양 상식적으로 들으세요. 민간위원이 더 많기 때문에 민간위원에 대한 이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또는 일선 사업 담당자이거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많으세요. 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 지방보조금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나 대학 교수님들은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단체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이력이 있거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피를 하셔야 되는데 심의할 때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간사 업무를 맡고 계신 부서에서 회피나 제척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간위원회 현재 소속과 그 이름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고 그분의 활동 이력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민간위원회를 위촉하실 때에는 이력서 같은 거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활동 내역을 적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사업자 단체랑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심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이해관계 충돌법에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저희 지방보조금법에도 기피나 회피 신청 재척 대상이라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에도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이력 관리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거가 이제 시도의회 제출이 남았어요. 예, 이거는 아마 아직 실무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부속 서류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물 해가지고 아마 책자로 해서 부속 서류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의회 제출해서 별도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어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도의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죽었던 사업인데 시도의회에서 이 사업은 증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증액은 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시도의회가 결정사항이 우선권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교육감님의 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는 뭐 증액은 안 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시도의회가 주민의 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요거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는 거, 일반적인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통과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공모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은 확정이 되고 나면 교부 받기 위한 보조금 단체들이 공모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자, 교육청에서는 법으로 특정 단체들은 줘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다 공모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각 코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나 조례, 지원자 선정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법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요거는 이미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이것도 이해되시죠?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해되시죠? 4번 이게 문제인데.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예산을 계상할 때 사전 수요 조사를 할 때 보조금 단체가 예산 신청을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기득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되는 거예요. 백설함이나 진주햄이 아니고서는 햄을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햄은 다 동등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요것도 그 신청자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예절 교육을 하고 싶은 보조금 사업이다. 학생 예절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시청 산하에 직속 기관으로 효예절 교육원이 있어. 거기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 그러면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거긴 효문화예절 교육원이면 그 신청자가 아니고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시청의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그것만 아니면 안 돼, 거기만 된다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오픈돼야 됩니다. 예산 신청을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신청이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예, 기득권은 없다. 예, 예산 신청과 별개로 공모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특정하게 독점적인 권한이 있지 않고서는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보조 사업자가 지자체 장인 경우,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공모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 방식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게 좀 어려워요. 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그밖에 천재지변 잘 없지요. 예.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예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는 무슨 급이다? 천재지변급이다예요. 그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 안 하시는 경우 많은데 예. 천재지변급 아니면 안 돼요.
갑자기 포항에 지진이 났거나, 예, 갑자기 전쟁이 났거나,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하거나, 천재지변급이어야 돼요. 예, 그거 아니고서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십시오. 보통은 다 4번하고 6번에서 걸려요. 예. 공모의 기준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에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보시면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랑 연결되는 거예요.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다 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해야 되고요. 다음 각호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교육청 보태미 등을 통해 공고를 하래요. 제가 걱정되는 건 교육청 보태미가 1월 5일 날 개통을 했기 때문에 공고문을 보태미에만 올릴 것 같아. 홈페이지에도 올리셔야 돼요. 예, 2개 다 올리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공모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입니다. 예. 자, 15일 이상이기 때문에 민법상 날수로 제한할 경우에는 날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15일 23시 59분 59초 점점점까지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도 일주일만 주면서 일주일째도 7일째에는 16시까지 접수한 것만 인정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나쁘는 거예요. 예. 1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15일 16시까지 접수함,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16일을 넘겨서 16일 16시까지는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는데 15일에는 당일 밤 11시 59분 59초 점점점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이걸 임의를 바꾸시면 안 돼요. 입찰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부 결정 전 검토 사항. 자, 공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하시겠죠,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가 다 심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법령 및 조례 및 예산 목적에 적합한가, 지방보조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가, 사업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적정한가. 예. 아까 재위탁 불가라고 했는데 위임해 주는 거 아닌가, 예. 자기가 직접 했는 사업인가, 예, 봐야 되고, 금액 산정에 착오가 없는가, 우리가 3천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3,500만 원 신청하지 않았는가, 예. 그리고 3천만 원 맞게 신청했는데 사계가 안 맞아. 예. 사계가 안 맞아도 접수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가, 예. 해서 이게 통과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체 선정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죠. 그리고 여기 통과되면 교부 조건 붙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보조금 예산 5천만 원씩, 당초에 어느 사업부서에는 1억 원이 남았는데 1억 원에 대한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갔더니, 아니 이 A 단체는 5천만 원까지 줄 필요 없어요. 2,50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리고 2,500만 원만 갔는데 부서장께서, 아이고 그럼 불용액이 2,500원 발생하잖아. 야, 그냥 5천 다 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깎으면 끝난 겁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예, 임의로 사업부서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 조건을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부 조건에 대해서 안 붙이는 시도들 있는데, 법에 보시면 제9조에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는데 뒤에서 집행할 내역들도 많이 담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교부 조건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방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 그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조건이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어떤 경진대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참가비를 접수비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수익 사업이에요. 예, 뭐 보통은 다 이자만 얘기하시는데 또 요새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이제 마일리지 포인트예요. 이제 보태미를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다 발급받으시고, 신용카드가 대부분 농협일 텐데 농협을 하나로마트에서 집행을 하시게 되면, 또는 기타 협약단체에서 협약업체에서 쓰게 되면은 NH 멤버스 포인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10,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10,000원으로 바꿔줍니다. 현금으로. 네. 그래서 이 포인트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수익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교부 조건에 미리 붙여놔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교부 조건이라는 것인데, 필수 교부 조건은 대부분 법에 위반된 사항을 했을 때, 허위로 했을 때,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때,
또는 동일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교원들에 대한 어떤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0명밖에 못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10,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해수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서 1호부터 가호에서 마호까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최소한 요거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교부조건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교부조건에 붙어야 될 게 뭐냐면 계약법령을 준수해달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보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지방보조금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인 단독 수의가 가능한 금액, 2인 이상 수의 견적 공고를 해야 될 금액, 입찰에 붙여야 될 금액들이 다 존재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방교육법에 지방계약법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이나 시도교청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업무 추진비는 4만 원 이상, 아니 4만 원 이하, 4만 원 이하. 그다음에 급량비나 매식비는 8,000원 이하 등등. 그리고 수당은요, 예,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있는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등등등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업무 추진비로 술 사면 안 되겠죠. 예, 주류 구입 금지 되는 거고요. 매식비가 집행이 되려면 밤 8시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난 12시에 매식을 해요. 안 되겠죠. 예, 이런 거 안 되고. 그다음에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도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만 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 특별회계 각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방침에 나와 있는 강사 수당 1호부터 4호의 기준에 맞춰서 그 자격에 맞는 자에게 맞춰서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규정보다 특별히 더 주려면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증빙 서류가 또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문가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 그 영상 보다가 잠들었는데, 예, 뭐 그분이라면 참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공무원 신분이라 6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홍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홍보 전문가다. 뭐 이런 식이라면 그런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기사라든가 뭔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게 붙여져 가지고 주면 그 1호부터 4호보다 더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외적인 규정. 그리고 뭐가 또 있겠습니까?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원칙. 지방보조금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그다음에 그 결제 라인에 있는 자, 대표자까지는 그분이 직접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강사 수당은 못 나간다. 왜 못 나가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지방 보조금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방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보조금은요, 지방 보조금 사업자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예. 마음대로 할 거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예. 네, 지방 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방 보조금을 따라야 돼요. 그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예. 사업부서별로 지방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회계 교육, 또 강사 수당이라든가 원고료 산정법이라든가 세금 계산법이라든가 등등등 가장 기초적인 구급을 교육한다 생각해서 신규를 교육한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회계 교육은 한 번씩 시켜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유의사항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 청렴 사용 서약서를 받아야 되는 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조금 청렴 사용 서약서도 많이 받아가시다 보니까 보조금 단체에서 미리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받으실 때는 신청한 날짜가 맞는지, 그 다음에 단체 대표자 서명이 전임 대표자는 아닌지, 현재 대표자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새는 컬러 프린터가 많다 보니까 빨갛다고 원본이 아니더라고요. 그 도장 찍힌 것도 진짜 실제 직인인지 아니면 이게 복사본인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직접 서명한 원본일 경우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보조금 청렴 사용 서약서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요. 23년 사업인데 21년 늦게 들어와 있거나 지금은 이미 대표자가 아닌데 사용 신청 계약서에는 남승환으로 대표자가 돼 있는데 청렴 사용 서약서에는 김철수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이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가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부 결정 통지를 해야 돼요. 법 10조에 보시면 교부를 결정했을 때는 교부 내용과 교부 조건을 즉시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가 중요해요. 민원 사원 편람은 즉시에는 3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민원 편람이고 실무상으로는 하루 안에는 통보해 주셔야 돼요. 왜 즉시 통지가 중요하냐면 지방보조금 사용 개시 일자가 정해집니다. 교부 일자로부터 사업 신청서 상의 말일까지가 사업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업 신청서에 아무리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도 그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가 3월 1일자로 나가버리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월 달 한 달간 쓴 금액은 미인정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의 사용 개시일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즉시 통지가 중요해요. 돈이 실제로 입금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돈이 시작일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부 방법은요. 이젠 바뀌었죠. 지방보조법 제10조 2에 의해서 교육청 금고로 지방보조금이 예치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보조금이 개별 통장에 단체별로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다 입금을 시켜드렸어야 됐는데 이제는 교육금고에서 지방보조금 금고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탬이를 통해서 사용 금액이 올라오면 그때 지출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1년 지나서 정산하려고 하면 미인정 금액이 판단되면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미인정 금액 3천만 원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딱 봤는데 16,7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건 미인정 금액인데 16,700원 반납받기는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반납받기가 쉬웠다는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들어오는데 교육금고에서 지방보조금 금고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무슨 행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출행위입니다. 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건 지출이에요. 예. 교육금고에서 나간 돈은 다 지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보셔야 되고요. 일상경비로 나간다는 거 하는 데가 있는데 일상경비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건 예산 지출이에요. 학교 운영비 마냥 예산 지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품위 내고 작은 부서에서 지출 처리해 줘야 돼요. 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를 보시면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비는 보존할 수 없다라고 딱 명백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통지가 되기 전의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부 결정하시면 즉시 통지해 주셔야 돼요. 교부 결정엔 취소 조건이 있습니다. 1호부터 4호인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에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허위 신청 등등등이에요. 이럴 때는 취소 통지해 줘야 되는데 취소도 즉시 통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금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취소 통지가 되면 그 취소의 날짜로부터 그 이후 금액은 다 해수 조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취소를 늦춰지면 해수할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도 즉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보조사업의 수행의 기본 원칙은 용도의 사용 금지와 내용 변경 두 가지입니다. 예. 용도에는 다 아시니까 내용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이 필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경미한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7조에 보시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보조 비목, 편성목, 그 다음에 보조 세목 통계목이죠. 자, 210, 01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조 비목과 보조 세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 비목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거에 내용은 아예 없어요.
어쨌든 변경사항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률, 사정 변경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해야 되는데,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부 항목 간 변경 사용, 통계 목내 항목 간 변경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경미한 사항은 누구한테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부터 받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는 안 되고요. 저기 시장님, 군수님, 도지사님 요 정도는 되어야 경미한 건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엄격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하게 해출예산 집행 기준에는 조금 열려 있어요. 여기도 변경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예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정하는 이라고 했어요. 정해 주셔야 돼요. 이건 경미하네요 라고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교육감은 사인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부 조건 주실 때 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지침을 만드신다면 경미한 건 뭐다라고 교육감님까지 결재낸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경미하다 따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정하는 일이에요. 정하는. 예.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근데 점검을 다 해보면 사전에 경미한 사항을 정해놓은 시도구청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정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사후에 정하면 안 돼요. 사전에 정해놔야 됩니다. 교부 조건을 보내주실 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 인계도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나 힘들어서 얘한테 넘길래요. 지그들끼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학원도 학원장 명의를 바꿀 때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10조에 보면 뭐 지방보조금 통장은 민간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별도 관리하신 한 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막 복잡한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 통장을 사용할 때는 영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영원을 만들면 뭐 해야 되죠? 내역을 봐야 돼요. 영원이 됐나는 데까지 봐야 되는데 안 보잖아요.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왜? 이제 다 예치하잖아요. 예. 지방보조금 예치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이 있네 없네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예치해놓고 그때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치를 가면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예. 편하죠. 예.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사용과 정산, 지방보조금 사용할 때는 관리기준 제11조에 의해서 지출은 계좌이체 카드만 사용해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붙여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는 미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자세금계산 없는데요? 그럼 카드 쓰세요. 신용카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도 없고 그 세금계산서도 없는데 계좌이체서만 있어. 인건비도 아닌데 수당도 아닌데. 예. 그런 건 다 미인정 금액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납부하셔야죠. 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의해 보면 지방보조금 예치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명의의 전용계좌, 이게 교육청 지방보조금 금고고 있어야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 명의의 전용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카드 쓰란 얘기예요. 자,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럼 지방보조금 주기도 껄끄럽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전 사용 승인제도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 통지가 나가면서부터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안 갔더라도 그때부터 인정금액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 그리고 교부 결정된 집행액은 이미 약정한 자부담 외에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급해서 보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네가 2월부터 한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3월부터 통지했어. 2월달 금액 어떡하죠? 당신이 돈을 더 쓰십시오라고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교육청이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보조금 단체가 하겠다면서요. 교육청은 그냥 도와준 입장인 거지 전액을 보조해 준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위탁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할 거잖아요. 우리가 주든 안 주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사용 및 제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는 복수 발급도 가능한데 어쨌든 카드 사용이 원칙이에요.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카드 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카드 잘 꼭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고 클린카드 제한 업종과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에 쓰면 안 되고 한심포차에서 쓰시면 안 되고 등등등 있는데 이제 골프장 레저 뭐 쓰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하필이면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뭐 다문화 가정 자녀의 뭐 골프 체험 교육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교부 조건에 예외적으로 허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열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미리 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기 부담금 우선 원칙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지방보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량비, 업무 추진비, 강사수당 등등등 우리 교육비 특별히 예산 편성 방침이나 세출 예산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부담금 집행 비율이 계획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과 자기 부담금 비율로 정산 후 반환 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이 1억이고 자기 부담금이 1,000만 원 9대 1로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지방보조금은 1억은 다 집행했는데 자기 부담금은 1,000만 원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하고 1,036원에 대한 이자만 반납을 했어요. 이렇게 받고 정산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의 90%인 900만 원을 미집행 금액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정산 처리하셔야 돼요. 예. 이게 뭐 5천만 원,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에 100만 원이든 예. 그러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분들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집행액만 놓고 정산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보조금 플러스 자기부담금 총액 보조금 사업비가 되는 거고 이 보조금 사업비에서 총 집행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매칭 비율만큼 정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방보조금만 다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부담금 우선 원칙이에요. 사실 돈을 남긴다면 자기부담금은 다 쓰고 지방보조금을 남겨야 됩니다. 예. 아까 자기부담금 우선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 받으실 때 지방보조금 다 썼냐 안 썼냐를 따지지 마시고 총 사업비에서 얼마만큼 썼냐를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산해야 된다.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행 점검이 있습니다. 예, 법에는 연 2회 이상 수행 사항을 점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보태미를 통해서 집행 내역을 그때그때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행 사항 점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점검을 나가시던가 서류 가지고 들어오세요라고 하셔서 집중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방보조 사업자는 수행 관련 증빙서를 5년간 보관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본을 보관해요, 사본을 보관해요 하는데 지방보조 사업자는 원본을 보관하시고 보관 의무가 보조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자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증빙서류 막 복사하는데 막 겹쳐가지고 막 복사해가지고 뒷장이 전혀 안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한 땀 한 땀 다 잘 보이게 증빙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고 위반사항 발견 시 수행사항 점검하다가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시다가 이 금액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집행하지? 상초에 사업계획서에 없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교육감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셔야 되고요. 이 시정명령이 수행이 안 되면 일시 정지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집중적 점검을 해서 문제점 발견할 때까지 수행상 집행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 정지 처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허위로 집행했거나 횡령이나 유용의 혐의가 있거나 용도로 집행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취소 처분 내리고 전체 금액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적 보고 법 17조에 보시면 사업 완료 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 제출해야 되고 이 경우 실적 보고서에는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 보고 및 교육감이 정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검증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 적정성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등기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지방보조금이 임의단체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나 개인에게 지방보조금 줄 수 있는 한도는 3억 원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3억 원 이상은 감사인으로부터 자체 감사를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등기법인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정하실 때 잘 판단하셔야 되고, 물론 뭐 개인한테 3억까지는 안 주시겠지만 임의단체에 3억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억 미만으로. 그리고 법 19제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 작성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교육감은 심사하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 가능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지방보조금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보십시오, 감사인이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냈는데 저희가 왜 또 심사해야 됩니까? 하라고 돼 있어요. 아까 법인, 등기법인이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를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받아야 될 서류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자체 심사 또 해야 됩니다. 정산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감사인이 냈다고 그래서 심사 생략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시도교육청은 회계사한테 맡겨가지고 자체 검사를 심사를 하도록 막 위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 근거 없는 행위예요. 교육감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회계사들은요, 아까 보셨던 그 상법이나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상장된 영리법인에 대해서 회계감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엉터리일 경우에는 회계사가 자격정지 등의 법 처분을 받습니다만, 그 미만의 임의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회계검사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게 별로 없어요. 수수료 정도 반납하는 정도,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 심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면 안 되고,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심사하셔야 되고요.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방보조금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또 통지해요? 라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 1,000만 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했는데 자기부담금 1,000만 원과 지방보조금 1억 중에 1억 원 다 쓰고 자기부담금 1,00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우리는 9대 1의 매칭에 따라서 9천만 원만 지방보조금 교부한 걸로 확정해서 통지할 테니 1,000만 원은 내시오, 반납하시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는 3천만 원의 지방보조금 전적으로 사업을 100% 줬는데 쓴 거 보니까 용도 외로 집행하거나 자산 취득이 금지된 노트 PC 179만 원을 산 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179만 원은 미약정 금액이니까 3천만 원 중에 우리는 2,200만 원 정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2,800만 원만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팔수하시오, 반납하시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교부할 때 금액과 정산하고 최종 확정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액만큼은 회수해야 된다. 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통지를 대부분 다 안 하시더라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내실 때 이 숫자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집행 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해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증빙서를 왜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얘기하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를 받으셔야 돼요. 보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받으셔서 정산 다 하셔야 됩니다. 검증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교육에 말씀드릴 내용은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좀 받을게요. 시스템 질의응답은 이따 오후에 시스템 교육 받으시고 직접 받으시고요. 혹시 제도상 운영상에 질문이라든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또 시스템 교육이 있어서 나머지 혹시 필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